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의 손용공 교수입니다. 자, 이번 2023년도 20일의 기출해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63번 문제부터 마지막 75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에 대한 급여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급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제공할 때는 기본 원칙은 근로능력 여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공공부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용어 정의 중에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서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 유지가 어려운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바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죠. 이 자립이라는 것이 뭐예요? 근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목적도 바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로 능력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스패멜랜드법에서의 임금보조제와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바로 1834년도에 개정구빈법에서도 열등처우 원칙, 이 열등처우 원칙이 뭐예요? 최하급의 노동자보다 더 낮은 처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낮은 처우가 바로 부족한 부분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충급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급여, 바로 보충성의 원리라는 거죠. 보충성. 바로 부족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이 법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타법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법 우선. 하지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요. 수익자 부담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수익자 부담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인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말씀대로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에 대한 기본 원칙이고요. 바로 이제 제3조에 급여의 기본 원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에서 1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 향상하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근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보충 발전시켜야 된다. 이 보충 발전이라는 것이 바로 보충급여라는 얘기입니다. 소득과 재산, 이 소득과 재산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소득평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득 인정액, 그렇죠? 자, 재산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그다음에 개별 가구가 갖고 있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요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는 소득인정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근로능력. 두 번째 2항은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료급여 때문에 그러죠. 물론 생계급여도 조건부로 폐지가 되고 있어서 바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바로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조건부 폐지가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의료급여 하나만 남은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의료급여도 이제 폐지를 하겠다. 자,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은 지금 바로 이렇게 2023년도 기출 해설을 하고 있을 때는 의료급여는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향후에는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이 의료급여에서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부양 의무자라는 표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는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법령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겠다. 뭐예요? 중복 급여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그 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호와 그다음에 그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법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에 대한 활용, 보충급여, 타법 우선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양 의무자라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득 인정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가장 완벽한 급여에 대한 기본 원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은 급여의 기본 원칙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니을을 제외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4번요. 긴급복지지원법.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바로 이제 구술로도 가능한 게 있었죠. 지원 요청할 때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저기 지금 사람이 빠졌는데 빨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이제 서면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급박할 경우에는 입으로 얘기하는 거, 말로 얘기하는 것들도 바로 이제 지원 요청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 상황이라는 거, 이 위기 상황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상실되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는 바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본인이 중대한 질병, 암이나 등등등 또는 뭐 부상 등으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도 바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구 구성원들로부터 방임을 당했거나 또는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도 바로 위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구 구성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바로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도 바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4번에서는 바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 상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 법에 따라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본인 또는 본인과 함께 생계,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바로 가구 구성원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생계 유지가 어려워야 되는 거죠.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바로 긴급 지원,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보기에서의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이나 행방불명,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해서 소득이 상실되어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질병, 그 다음에 부상 등을 당해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그리고 가구 구성원들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등으로 인해서 학대 등으로 당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자, 그냥 단순하게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질병, 부상을 당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야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구 구성원들로부터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가구 구성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바로 위기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원만한 가정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다 그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또는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런데 바로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를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등의 생활이 곤란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그리고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상실되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이럴 때를 우리는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보건복지부 0이 정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그 사유가 발생을 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있는 고시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 이럴 때만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부분들은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이 없으면 그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개념 문제죠. 바로 건강가정기본법. 자,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새롭게 이제 등장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의 복지 27법에서 31법으로 늘어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는 부분에 4가지가 들어갔잖아요. 건강가정,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자살, 그리고 보조기기, 요 4가지가 추가가 되면서 바로 건강가정기본법도 이제는 사회복지사는 이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가정위탁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바로 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센터거든요. 자,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신개념의 문제가 나올 때는요, 극과 극이에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제론에서도요, 신개념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한 문제는 쉽고 한 문제는 어렵게 신개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건강가정기본법은요, 좀 쉽게 신개념 문제에서 쉽게 출제가 되었죠. 자, 가족이라는 것은 혼인이나
혈연이나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자, 1인 가구. 1인 가구라는 건 뭐야? 혼자 사는 가구죠. 그죠? 혼자 사는 가구.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혼자서 1인 가구라는 거, 혼자 사는 가구를, 단독 가구를 바로 우리는 1인 가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단독 가구로 바로 구성되어서 생활 단위를 우리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고요. 국가는 양성의 어떤 평등과 그다음에 육아휴직 등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가족 수원들에게 종합적인 건강 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맞는데요. 1인 가구는 바로 단독 가구로 1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성년자까지 포함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자, 그래서 건강가족기본법 용어 정의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1인 가구란 1명의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우리는 1인 가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파고들기에서 보게 되면 바로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용어 정의죠. 자, 가족이라는 것은 혼인과 혈연과 입양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적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요.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나 주거와 함께 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부양과 양육과 그다음에 보호와 교육을 이루는 생활 단위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하고 생활 단위는 좀 틀리죠. 그다음에 1인 가구는 말씀드린 대로 1명의 단독 가구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단위가 되게 있고요. 건강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가정을 바로 우리는 건강 가정. 그리고 건강 가정 사업은 바로 건강 가정에 저해되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에 대한 부양과 양육과 보호와 교육 등의 가정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어떤 사업들을 건강 가정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66번은요. 사회복지사업 법령입니다. 자, 여기 법령, 요 법령 들어가면 좀 어려운 문제라고 했었어요.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을 얘기하는 거고, 명령이라는 것은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법령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그 통합 이론서에서도 서비스 최저 기준, 저 핵심 요약에도 있죠. 바로 서비스 최저 기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냐면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상 바로 복지 31법이 있죠. 자, 복지 31법에서 바로 이제 시설로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즉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자,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동복지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이죠. 그 다음에 부자가족복지시설, 자, 부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보호시설 등등등 한부모 가족지원시설. 자, 모두 다 뭐예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이죠. 자, 이렇게 사회복지관이나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모두 다 복지 31법에 들어가요. 그런데 바로 자원봉사센터, 자, 자원봉사센터는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원봉사 기본법이죠. 활동기본법,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인데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은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의 복지 31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자원봉사 자원봉사 그 센터가 되겠고요. 자원봉사 센터는 말 그대로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교육시켜서 이제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시설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복지관도 시설이고 시설도 시설이지만 자원봉사 센터는 그냥 바로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에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곳이지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66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 범위는요. 사회복지사업법 정의, 시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 그리고 시행규칙. 시행규칙에서도 시설에 대한 서비스 최저기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팁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서 바로 복지 31법과 그리고 43조 바로 시설에 대한 서비스 최저기준,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서의 시설에 대한 그 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본다면 자원봉사센터는 바로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이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은 복지 31법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시설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관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자,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요. 제2조 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은 각각에 관련된 보호와 선도, 그 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바로 상담과 직업지도, 무료 숙박,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정신질환자, 한센병력자에 대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복지 사업들,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복지 시설에 대해서 운영 또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우리는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는 부분이 사회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양육시설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나에 따라서 바로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라서 라에 해당되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부자가족복지시설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마에 따라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이런 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바로 이제 서비스 최저 기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는 바로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이 복지 31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설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7번이 되겠습니다. 67번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 바로 보장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보장기관입니다. 자, 교육급여는 바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주거급여가 그리고 교육급여는 바로 교육부 장관 소관이죠. 자, 이건 교육부 장관 소관입니다. 교육부 장관 소관이고요. 교육부 장관 소관이고 그리고 시도, 교육감이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죠. 요거는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것이 바로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고요. 그래서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 소관이면서 시도 교육감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한다. 이게 맞네요. 그죠? 이게 맞고요. 그리고 보장기관은 위기개입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기관은 어디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 시군구, 그 다음에 읍면동, 그리고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가 되겠죠. 그곳에는 위기개입 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거죠.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이 보장기관에 배치가 되어서 이 보장기관에 배치가 되는 것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 그곳에 바로 이제 급여를 실시하는 업무를 하는 게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겠죠. 그리고 자, 생활보장위원회, 즉 일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제 되게 쉬웠죠. 우리가 자, 기본계획, 종합계획은 무조건 5년이다. 하지만 4년짜리 하나, 3년짜리 2개 있다 말씀드렸어요. 4년짜리 하나는 뭐예요? 바로 지방자치단체 선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4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년짜리 2개 있었죠.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계획. 기초생활보장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죠. 3년이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서의 협동조합 기본계획. 이것도 3년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바로 기초생활보장계획은요. 5년이 아니라 3년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문제는 이제 쉬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 자활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은 보장기관이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사회보장 사무전담기구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3번은 해당되지 않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계급여 바로 수급자의 어떤 거주지에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거고요. 그곳에 근무하는 바로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물론 읍면동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도 배치가 됩니다. 이건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시도, 그다음에 시, 군, 구청장이 실시하는 것을 맞죠. 자, 1번의 교육급여는요, 바로 교육부 장관이 소관하고 있고요.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고 있고요. 의료급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기관인 시도, 시군구 등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등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읍면동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요, 주요 사항들은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계획에 대한 부분은 3년마다 실시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문제는 이제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개념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신개념 문제는 조금 어려운 신개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 법령. 자, 고용보험 법령이랍니다. 법령. 자, 법령이면 명령까지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개념 문제에서 바로 고용보험 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 자,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어서 해고된 사람은 피보험자.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누구냐면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자. 예. 자,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 그죠?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거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피보험자는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가입자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피보험자로서 바로 구직급여에 대한 그 수급 자격에 대한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바로 피보험자가 해고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직급여를. 그러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그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형법에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바로 구직급여를 못 받아요. 예. 해고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해서 장기간 무단결근했을 때도 바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시행규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로 사업 기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사업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바로 우리 S전자나 뭐 이런 데서 근무하셨던 연구원들이 막 중국에다가 막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아이디어나 또는 제품의 어떤 그 도면이나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그 제공해 주거나 또 기밀을 뭐 이렇게 팔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해갖고 바로 이제 해고된 사람은 바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바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용보험에서의 이직 사유에 대한 그 수급 자격에 대한 사유가 되겠는데요. 자, 그때 이제 자, 기억에 형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어떤 선고를 받은 경우에, 즉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 수급자에 대한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해서 장기간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에도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 수급자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은요, 바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제한 사유에 대한 기준, 즉 별표 1-2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사업에 대한 기밀 문서 같은 것들을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또는 사업자에게 이제 제공해 주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이런 행위들은 모두 다 바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9번이 되겠습니다. 69번은요,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입니다. 자, 요번에도 또 법령이네요. 법령상 바로 유족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자, 유족급여는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에서는 바로 유족연금이라고 하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바로 유족급여라고 하는데 이 모두 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독점적 지위. 자, 독점적 지위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그 유족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의 어떤 상속, 유류분과 같이 아내가 배우자가 50% 자녀가 나머지를 n분의 1씩 나눠갖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상위에 있는 최우선 순위자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족급여하고 유족연금의 차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나 유족연금은 모두 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는 바로 이제 유족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서 사망했던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바로 유족급여가 되겠죠. 그리고 유족급여는요, 좀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면 바로 유족보상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족보상연금은 바로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혼했는데 아버지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그 자녀가 2명이든 3명이든 그것에 2명 이상 되었을 때는 유족보상연금도 서로 n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이때 그 중에 한 명을 바로 대표자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그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2명이 각각 50%씩 나눠 가질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수급권자 2명 중에 한 명을 대표자로 선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근로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그런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어떤 소득의 생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근로자의 어떤 소득과 관련돼서 생계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학업 등으로 인해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에 대해서 달리하거나 또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학업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부산이에요. 근데 학교를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서울로 이제 주소지를 이전해갖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동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족이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럴 경우에 또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순환 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공공기관이나 또는 뭐 이렇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소지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동거를 안 했다고 유족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유족연금 또는 유족급여를 주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바로 그 유족과 즉 근로자 사망했던 근로자하고 같이 동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던 거죠. 그리고 5번째, 유족보상연금은요, 수급 권리는요, 배우자가 최우선이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자녀가 없으면 부모 없으면 손자녀 없으면 조부모, 그리고 마지막에는 형제자매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유족급여도 이런 유족보상에 대한 수급 권리에 대한 순위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자,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소득에 대해서 생계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유족이 학업 등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달리하거나 동거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유족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시행령, 자, 시행령이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라는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파고들기에서 보면 시행령 61조, 즉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의 법위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부적인 내용들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 63조 1항 각 호의 외에도요. 바로 부분에 대한 전단에서 근로자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그런 유족이라는 표현인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유족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와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표 상의 어떤 세대를 같이 하고 있던 동거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어떤 소득과 생계에 대한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도 바로 유족으로 보는 거고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생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학업이나 취업이나
요양이나 그 밖의 주거에 대한 형평등의 이유로 인해서 바로 주민등록을 달리하거나 동거하지 아니한 사람도 유족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1호와 2호에 따라서 바로 유족 외에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품이나 경제적인 지원의 생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바로 유족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7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0번은요. 바로 정신건강복지법이죠.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2015년도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기존에 있었던 1995년도의 정신보건법을 2016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는요, 두 사람이거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후견인과 피부양자.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후견인이 정답이 되겠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했거나 또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 중에 있거나 또는 행방불명 또는 미성년자는 바로 이렇게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이렇게 부양 의무자죠. 자, 부양 의무자, 후견인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호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는 후견인과 부양 의무자가 되는 거죠. 피부양자가 아니라 이제 부양 의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후견인과 부양 의무자가 바로 보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답 해설에서 보게 되면요.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도 보호 의무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 또는 그 배우자까지가 바로 이제 부양 의무자가 되지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나 행방불명자도 바로 보호 의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71번 되게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다음 설명은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바로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인데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내용의 시설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지원복지시설, 부자 가족복지시설, 모자 가족복지시설,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헷갈렸겠죠. 자, 그러면 이제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나 그 배우자의 물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학대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모의 건강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 그럼 누구예요? 자, 배우자는 있었지만 배우자의 어떤 학대 등으로 인해서 이 부가 아니라 모죠. 여성이라는 거죠. 여성. 그 다음에 아동. 자, 아동과 여성이 함께 그 건강을 지장에 초래될 수 있을 때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뭐라고 합니까? 모와 아동. 자,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 모와 아동이니까 부자가족복지시설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헷갈렸던 것이 모자가족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일시지원시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 이런 부분이 이제 헷갈렸을 것 같아요. 또는 미혼모 이런 부분들도 헷갈렸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키워드는 뭐였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일시적이고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모와 아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로 일시 지원 복지 시설입니다. 모자 복지 시설이 아니라 미혼모자 복지 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시 지원 복지 시설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모자 가족 복지 시설 아닙니다. 예. 모자.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렸던 게 요거 때문에 틀렸거든요. 요거. 모자. 엄마하고 아들, 아이. 모자.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제 키워드를 찾으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키워드는 중간에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번에 1번이 정답일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시 지원 복지 시설입니다. 일시 지원 복지 시설. 자, 배우자가 있으나 그 배우자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일으켜서 아동의 건강과 양육이나 그다음에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경우에 일시적이고 일정 기간 동안에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 그다음에 생계를 지원해주는 시설을 우리는 일시지원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했던 출제위원은 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일시지원복지시설이 아니라 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체크하게끔 유도했던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동이라는 부분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일시지원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 해설을 보면요. 부자가족복지시설은 정의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의 정의는 부자가족에게 기본생활지원과 그다음에 공동생활지원 또는 자립생활지원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시설을 부자가족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자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는 모자가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지원이나 공동생활지원이나 또는 자립생활지원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시설이 바로 용어 정의에선 모자가족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는요.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위기나 자립 또는 상담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을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라고 하는 거고요. 미혼모자, 자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이죠. 자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과 그다음에 출산, 미혼모 등의 바로 기본적인 생활지원과 그다음에 공동생활지원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한 어떤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설을 우리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 가족복지시설 그리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했을 텐데요. 이 문제에서는 오답이 가장 많았던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71번. 대부분 다 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체크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죠. 75%가 바로 71번에서는 3번, 즉 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체크했던 부분들이고요. 약 15% 정도만이 일시지원 복지시설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문제. 72번은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대법원 판례 이런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판결 이런 부분이 한 문제 나온다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것에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판례는 한 문제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72번은요. 자, 의족에 대한 파손. 자, 의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리가 절단되신 분들은 바로 이제 무릎 밑에를 하태 의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릎 위쪽이 절단되신 분을 대퇴 의족이라고 하거든요. 다리가 절단되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의수라고 하는 것은 팔이나 손가락이 절단되어서 바로 그 모양 형태들로 착용하는 것을 의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의족과 의수와 대한 부분들인데 그 중에 의족을 부착하고 생활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셨는데 넘어지면서 바로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 의족이 파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원 일을 하고 계시니까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바로 이제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거죠. 나 의족 이거 파손됐으니까 이거 좀 요양급여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아니 의족은 기계잖아요. 기계 이게 뭐 플라스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신체 일부입니까? 우리는 요양급여라는 것은 신체가 다쳤을 때 뭔가 요양급여를 해주는 거지 이 의족까지 그럼 우리가 이 의족을 수리를 해달라는 소리예요? 우리 못해요. 그래서 불승인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비 업무를 하셨던 이 의족을 착용하셨던 분들이 바로 행정소송을 걸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에서 처음에 이제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기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했고요. 항소 후에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바로 이런 의족도 하나의 신체 일부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되었던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족 파손에 따라서 요양급여에 대해서 청구 사건인데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있던 아파트 경비 업무를 하셨던 분이
자, 일을 하시다가 제설 작업, 즉 눈이 올 때 제설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의족이 파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파손의 죄를 입고 요양급여 신청을 했대요. 어디에? 근로복지공단에. 그랬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의족 파손은요, 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요. 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리를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사안으로 인해서 바로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는 거죠. 자, 요양불승인 처분한 거 이거 취소하셔요. 이건 이제 요양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대법원 판례에서.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업무상체로 인해서 부상에 대한 그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리적인, 그러니까 신체, 그러니까 몸이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리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체를 얘기하는 거죠.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몸이 붙어 있는 부분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내가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족이나 의수나 의안이나 보청기나 이런 것도 내 신체 한 일부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의족 파손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 보상과 재활에 대한 상당한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의족 파손의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면 이런 또 다른 이런 의족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 근로자들 중에. 그런 그분들도 또 의족이 파손됐거나 의수가 파손됐거나 의안이 뭐 파손됐거나 보청기가 파손됐거나 그랬을 때 보상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도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신체 탈부착에 대한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요양급여를 대상으로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면 신체 일부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기계 부품으로 보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탈부착에 대한 여부로 보지 말고 신체 일부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도 옳은 내용이고요. 자, 4번.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제외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번의 그 선지하고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가 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에 대한 그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바로 보상과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바로 파손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의 요양급여에 대한 대상에 근로자의 부상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근로자의 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문제의 해설을 달면서 조금 좀 뒤를 극적거렸던 부분이 뭐냐면 요 4번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의족 파손을, 물론 5번은 정답은 맞아요. 5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은 맞습니다. 근데 4번도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의족 파손을 업무상 제외에서 제외가 된다면, 의족 파손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가 된다면 무슨 얘기예요? 의족 파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의족 파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을 착용했던 장애인분들의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버리면 조금만 다치면 뭐 업무상 재해라고 다 바로 그냥 두루 누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 그런 의족을 착용했던 사람들이 고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오히려 왜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산재 요율, 보험 요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 보험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안 해버리면 의족을 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다치면 야, 예전에 판례에서 보니까 그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래.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안 받으니까 바로 산재 요율이 떨어지게 되고 산재 요율이 떨어지면 바로 보험료도 적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제외가 된다면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요 부분들도 한번 좀 이의제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 소극적이다라는 부분. 고용이 소극적인 건 아니죠. 오히려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버리면 고용이 소극적이 될 수가 있겠죠. 조금만 하다가 이제 다치면 저 의족 파손했으니까 저 업무상 재해로 들어 누울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즉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좀 기피하거나 좀 소극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의족 파손에 대한 부분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안 해버리면 사업주는 소극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조금 제가 머리를 극적이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72번에는 정확하게 5번은 정답인데요. 4번도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2번은요, 바로 판례와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장착했던 의족이 파손되는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야 된다. 즉,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73번 문제. 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기구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기구를 표현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노인성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에 대한 점수, 이 점수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구가 나올지는 좀 몰랐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도 되게 쉬웠던 부분이에요. 잘 몰랐어도 센스만 있다면. 자, 장기요양요원. 자, 장기요양요원은 뭐예요? 자,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 목욕 이런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도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할 때, 방문 요양을 할 때는 바로 장기 요양 요원 누구죠? 바로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예요. 그리고 시설급여와 등등 이런 것들 할 때는 바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이 바로 장기 요양 요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장기 요양 요원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때 바로 상담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일,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원해주는 일,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검진과 건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기구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그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그리고 공표심의위원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장기요양요원, 즉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요원들을 지원해주는 센터, 지원해주는 센터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3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런 거는 좀 센스를 풀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장기요양지원센터인데요. 바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그다음에 장기요양을 위해서 요원들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었었어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하고 상담 지원,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하고 교육 지원,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검진과 그다음에 건강관리 위한 사업들,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 해설에서는요, 우선 장기요양위원회가 있죠. 장기요양위원회는요, 바로 각 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송으로 장기요양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심의하는 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을 심의를 하느냐? 우선 장기요양보험료율, 이건 매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 간병비에 대한 지급 기준. 물론 지금 현재는 요양병 간병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가족요양비는 재가급여 대신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특례요양비는 시설급여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특별현금급여라고 하는 거죠. 특별현금급여는요,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우리가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15%, 시설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20%이잖아요. 근데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하고 특례요양비는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급되는 기준들을 바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가급여, 시설급여에 대한 비용,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어떤 사항들, 이런 부분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판정위원회죠.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자, 이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어요. 그럼 요양지 직원이 병원이나 가정에 방문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ADL, 바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인 신체 그 역량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점수에 따라서 바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분은 1등급입니다. 이분은 4등급입니다. 이분은 인지지원등급입니다.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 그 인정과 그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곳이죠. 자,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 자, 심의하기 위해서 바로 어디에 공단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심의를 하는 곳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는요, 공단은 어디죠? 건강보험공단에 심의를 하는 곳이죠. 자, 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의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자,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요, 공단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그런데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요, 위원장 1명에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바로 5명의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바로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4호부터 5호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은 각각 1명씩 임명 또는 위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해설 내용지를 보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 공표심의위원회, 이런 다양한 위원회도 있고요. 지금 해당되는 73번의 정답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4번은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이것도 조금 헷갈렸죠. 하지만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지역아동센터가 나왔었으면 아마 더 헷갈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지역아동센터는 아니었고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이런 것이 들어가고 이제 정답을 찾는데 그나마 조금 덜 어려웠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은 뭡니까? 자,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이것도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동에게 안전하게 균형 있는 식사와 급식과 간식을 제공해 주는 거, 이거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는 일이죠. 자, 등하교에 대한 전후,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의 돌봄 서비스, 그리고 체험활동, 교육과 문화와 예술, 그 다음에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 제공, 그리고 돌봄 상담.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돌봄 상담이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역 아동센터가 나왔으면 다툼의 소지가 되게 많았을 텐데 다행히 지역 아동센터가 안 나오고 다 함께 돌봄센터가 나왔죠. 자, 그래서 다 함께 돌봄센터,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동에 대한 부분 바로 이렇게 다 함께 돌봄센터,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 그 다음에 안전하게 보호, 그 다음에 등하교에 대한 전후, 야간, 그리고 긴급 발생 시의 돌봄 서비스, 그리고 체험활동이나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제공해 주는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이제 다 함께 돌봄센터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다행히도 여기는 지역 장애 아동지원센터 이렇게 해갖고 말을 슬쩍 바꿨던 부분이긴 한데요. 자, 이런 것들 만약에 이게 지역 아동센터가 되었으면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왜? 같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요, 장애인 복지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건 아동보호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과 관련된 사례관리를 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뭐죠?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바로 그 노인 주거복지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동이라고 했으니까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겠죠. 그렇죠?
자, 다함께 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은요, 초등학교 정규 교육 외의 시간에 다음과 같이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아동복지법 제44조 2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균형 있는 어떤 급식과 간식을 제공해 주는 것, 등하교 전후 또는 야간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체험활동 등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 제공해 주는 일들, 돌봄 상담, 그리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제공이나 서비스의 연계, 그리고 방과 후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제공, 이런 것들은 다 함께 돌봄센터가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 해설을 보게 되면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은요,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하고 훈련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이나 여가생활,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시설이 되겠고요.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시설입니다. 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요, 물론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 시설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요, 학대받은 아동들의 치료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례관리,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도, 시군구에 1개소 이상에 두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고 있는 업무를 보게 되면 피해 아동이나 피해 아동에 대한 가족,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과 치료, 교육을 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그리고 홍보하는 업무들, 그리고 피해 아동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업무들, 이런 일들 위주로 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신고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지만 이제 그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바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 일을 하게 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좀 그 기능이 완전히 확 축소가 되었던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 장애 아동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예,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이나 관련된 내용에서는 바로 이렇게 지역 장애 아동지원센터라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죠. 바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 주거복지 시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과 그방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바로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75번 문제인데요. 바로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죠. 자,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보호대상 아동은 어떤 아동들이에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있지만 보호자가 보호할,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 그런 아동들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되겠죠. 이런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긴 한데요. 자, 우선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초등학교 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번째는 바로 이제 단전 가구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사회보험료를 체납했거나 그다음에 전기세, 물세 같은 것들을 단수되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 3개월 이상에 되었을 때는 바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3개월 이상 단전되었을 때는 단전 가구에 대한 정보, 또 단수 물이 이제 물값 수도세를 내지 않았으면 바로 수도가 이제 단수가 되거든요. 3개월 이상. 그리고 사회보험료 등에 대해서 연금보험료 같은 것들을 바로 3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때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 아동이 발견되었을 때는 바로 필요한 정보하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아동복지법은요, 아동보호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그 다음에 실태 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1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발견하고 양육 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선 사회부장 기본법에서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 정보를 처리하고 해당 자료에 대해서 바로 아동보호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한 대상 아동들을 바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항에서는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보호대상 그 아동 보호를 위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항에 대한 자료와 정보 또는 실태조사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구청장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75번 문제까지 사회복지 법제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최종 합격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준비가 되어 계신다면 또 가치점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셨을 테고요. 올해 요번 2013년도 21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저와 함께 재도전을 해서 2024년도 22회 때는 최종 합격을 위해서 함께 뛰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